안상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가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의제를 주셨는데 첫째가 현 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피해자로 이제 아무 정치인든 뭐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피해자로 딱 국회를 가면서 만났을 때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세 사기는 그 피해자가 몰라서 무지해서 당한 게 아니고 제도적인 결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누구나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몇백 명, 몇천 명 나오는 이 과정의 일은 사회 재난입니다. 임대인은 2년간 우리한테 집을 빌려주고 저희는 2년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기로 계약을 했죠. 근데 이 계약을 임대인이 안 지켰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임차인만 이걸 책임을 지는 구조. 지금 이 구조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가 방방곡곡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위를 만들고 요구했던 거는 큰 게 아니었어요. 경매가 당장 진행되면 무조건 무일푼으로 쫓겨나야 되니까 경매 좀 막아달라. 그리고 임대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국가에서 뭐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환수를 하든지 피해자한테 돌려주든지 뭔가 이런 대책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는 뭐 사적인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망언을 내 논리를 펼치면서 지원이 안 되다가 그나마 이제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저희의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방법을 찾아보면서 그럼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선고제 후청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선고제가 말이 선고제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보증금 다 돌려줘 이게 아니고 채권을 평가를 해서 이 채권이 얼마 객관적인 금액이 평가를 해서 그 금액만큼 일단 피해자한테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더 생길 수 있으면 차후에 주거나 그 임대인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자. 그러면 피해자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일단 발을 좀 빼보자. 그리고 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보자. 이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였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정부는 크게 돈도 안 들고 정부는 어차피 시간이라는 거는 충분하니까 그 책임을 정부가 이렇게 해주면 시민들이 이제 좀 그 피해자들이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회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되는 과정을 저희가 쭉 지켜보니까 이게 완전 정쟁이 돼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민생이고 굉장히 기본적으로 주거권에 대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분위기가 대충 그거예요. 민주당에서 냈잖아 제안을. 그건 절대 못 받겠어.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에 지금 현재 개정안 나온 건 LH에서 매입을 해주겠다. 그건 또 그냥 경매를 통해서만. 근데 이게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 굉장한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너네가 뭐지 정부에서 돈이 더 드는 그 일을 해준다는데 저희가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을 해준다니 감사한데 그걸로는 안 되는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이 사각지대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선구제도 같이 하자 했더니 죽어도 안 된대요. 근데 그 논리는 마찬가지로 뭐 정부에서 돈을 쓸 수 없다. 뭐 사적인 계약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그렇게 회피를 해왔었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현 시국의 정권은 그렇습니다. 이게 민생이군 정말 필요한 약자를 위한 뭐 구제책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냥 아주 현상 위주를 위한 아주 조그마한 지원 자체도 이게 그냥 정쟁으로 가버리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정당과 접촉을 하면서 저희 얘기를 들어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국민의힘은 정말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한 번 미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지금 이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 이들은 그냥 정치일 뿐인 거구나. 그냥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내가 앞으로 뭔가 더 큰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냥 정치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그때 뭐 탄핵 얘기도 저희 쪽에서 나왔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을 쓰고 막 저희 제안에도 거부권을 쓰고 이러니까 왜 탄핵 안 되냐 이랬는데 그때 시점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될 수가 없다. 근데 스스로 탄핵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은 좀 안도가 됐던 심정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뭐 개정안이 올해 5월이면 끝이 납니다. 특별법이. 근데 지금 피해자는 또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월이 다 가고 있고요. 5월 안에 연장이 안 되면 지금 계속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또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요한 과제가 일단은 연장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해도 지금 지난번에 개정할 때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많을 걸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경매만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 또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은 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들을 좀 없애게끔 이거를 또 담아서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없죠. 근데 지금 뭐 이 탄핵이라 뭐 저희 얘기가 들어가지도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는 시작은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그게 뭐지 열매가 없고 또 거기다가 사각지대를 좀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하기까지가 또 길이 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것고 연장하는 것 같고도 또 부족한 또 그런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계기를 겪으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게 소액 임차인 제도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4,500 이하는 소액 임차인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1억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안 돼요. 왜? 근저당이 15년도에 설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8천만 원 이하래요. 근데 지금 소액 임차인이 1억 이하면 소액 임차인이면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저당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근저당 딱 잡을 때 은행에서 그 시기에 소액 임차인의 8천만 원 이하 소액 임차인이 2,700만 원을 보장해 줄게. 이러면 은행에서 근저당 줄 때 2,700만 원은 제하고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 소액 임차인이 발생하면 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에 따라서 1억으로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1억은 소액 임차인이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은 지금 1억 4,500이 소액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 하면 안 된대요. 아니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2,700은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운 좋게 은행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운 좋게 이 집에 현재 1억의 세입자가 들어온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챙겨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 같지 않는 논리로 지금도 뭐 아무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이번 기회에 다음에 전세 사기로 이렇게 크게 대두될 일은 없어야겠고 없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방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나오는 피해자들은 저희가 피해를 당했을 때 계약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피해자가 나온 거죠. 그럼 지금 계약한 사람도 2년 후에는 또 피해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예방이 될 거냐. 정부에서 내놓는 것들은 좀 더 알려줄게. 너네가 몰랐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몰랐으니까 좀 알려줄게? 뭐 이런 정도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재난급의 피해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 대출은 보통 그 물건도 보고 임차인의 신용도 봅니다. 이게 되게 까다롭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금을 임차인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임대인한테 바로 꼽아주죠. 계약 기간이 끝나서 너가 임차인이 돈을 회수를 하든 못하든 내놔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상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전세라는 건 그 물건을 담보로 하고 들어가는 계약인데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그 물건을 담보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금액만 해주고 원금은 임대인한테 받고 이자는 임차인한테 받고 그래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은행에다 돈을 주면 되고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은 그 이자를 지불하는 의무를 지면 되고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냥 가져도 되는 돈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솔직히 그냥 가져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지금의 정부에서 하는 거는 절대 예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벌 수위입니다. 지금 뭐 양형 기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인천 미추홀구 사건은 건축왕이라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됐죠. 부동산 중개인, 건축주,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그 관리사무실까지 이렇게 그냥 다 짰어요. 그냥 다 한 조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1심에서 15년 나왔다가 2심에서 7년으로 반따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명이 구속됐다가 9명이 풀려났고 그것을 지금 범죄단체 조직죄로 했는데 그거가 내일 지금 판결이 나오거든요. 선고가 나오거든요. 1심 합의부 선고가 내일 나오는데 별로 희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단독 사건을 그냥 거의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 전세 사기로 이렇게까지 사기를 다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옛날에 원래 없었는데 그 조폭들을 타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세 사기도 되게 유형이 다양한데 이걸 일반 사기의 요건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고 저기서 빠져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범을 잡을 수 있는 그 법이 좀 필요하다. 너무나 다양한 유형의 이 전세 사기들을 요리조리 법꾸라지로 빠져나가는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벌 수위를 좀 높여서 엊그제 양형 그 기준 뭐 설명회를 제가 들어보니까 살인죄에 비해서 사기죄는 요만큼 형량이 돼야 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산을 이렇게 전체를 다 가져가는 이거는 살인죄에 저는 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인천에서 벌써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전국적으로도 한 10명 가까이 보도된 것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살인죄 형량에 비해서 사기는 요만큼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형량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형량이 높아서 이거는 사기를 치면 안 되는구나라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년 살다 오면요 몇백억 생길 수 있어요. 저래도 할 것 같아요. 이 미추홀구 건축왕 그 판례로 너네 좀 속여도 괜찮아 라는 거를 법원이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임대인이 바지 임대인인 걸 다 알아. 공모자들이 다 알아. 근데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성실한 임대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우리 임차인이 봤을 때는 이게 바지 임대인의 물건이면 누가 계약합니까?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기는 부동산 소유주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그 사람이랑 계약을 했으면 이거는 맞는 계약이야. 실 소유주가 따로 있건 없건 그건 너네들한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이 그거를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나 지금 다름이 없어요. 좀 말이 안 되는, 이게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라든지 처벌 수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고픈 일에도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세 사기를 저희가 처음 겪고 전세 사기 피해 그 지원 센터가 생기고 했지만 지금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르고 지금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도 전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를 아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고 피해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냥 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기획재정부, 행안부, 뭐 국토부, 금융이 다 모여야지 하나의 지원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것들을 일반인도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이 사회를 좀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세 사기가 이게 진짜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니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가져도 되는 돈이 아니고 부당이익을 만들면 무조건 뺏긴다. 응,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다시 뺏긴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장난질 치는 사람이 없기를,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피해자 조직이잖아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저희가 앞에서 활동을 하는 인원은 어, 한 30명이 채 안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들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피해자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두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공유하고 막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저희랑 이렇게 합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 빚 갚으려면 돈 벌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저희는 항상 안타깝고 힘들고, 근데 그 반면에 이따금씩 그 부동산이라 중개인이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이런 협회들 가면은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굉장히 풍족하게 그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금방금방 되는데 피해자가 뭐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면 저희는 비춰지는 거에 비해 활동하는 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생계상의 문제로.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모르쇠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뭘 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귀담아 듣고 또 정부한테 이런 불편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개정안이든 뭐든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거를 하는데 최대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광고하고 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조직입니다.